일단 지금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 그래도 좀 한국 경제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결국은 거래가 늘어나는 거고요. 거래가 늘어나서 돈이 회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세하게 보세요. 여러분 주식시장에 어떤 주식을 보고 있습니다. 언제 사려고 담벼듭니까? 떨어질 때입니까? 올라갈 때입니까? 보통 올라갈 때 사지 그렇죠. 않나요? 떨어질 때는 절대 사지 않습니다. 인간의 심리가 떨어지면 더 떨어진다 기대해서 계속 매수를 미룹니다. 반대로 올라가면요. 그 아무리 가치가 없는 주식이라도 이게 완전 사기꾼 쓰레기라 하더라도 가격이 올라가면 따라 붙습니다. 왜?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보면 한국은행의 임무를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물가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이면 지금 신문에 나온 디플레이션, 소비자 물가지수 마이너스다. 표창장 받아야 돼요. 근데 왜 한국은행 칭찬하는 신문이 없죠?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줘야 거래도 되고요. 언론에 광고도 합니다. 그래서 언론도 항상 인플레이션을 원하는 겁니다. 지금 지난번에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제 환율이 상승하고 수출이 잘 되고 수출이 잘 되면 국내 경기도 살고 그러면서 원화 강세가 된다. 근데 그건 이제 인과관계가 그런데 대외 변수가 좋으니까 환율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말이 시간적 관계와 인과가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지적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 환율을 보면은요. 환율에는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제가 계속 강조하죠. 환율은 결과다. 원인이 아니다. 결과. 환율이 올랐어요. 즉 달러 원 환율이 1,000원 하던 게 1,2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라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나쁘기 때문에 이미 올라간 겁니다. 그럼 나쁜 것을 안에 있는 포함들이 뭐냐 이거죠. 무역 흑자 금액이 줄었거나 무역 흑자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왜? 미국과 중국이 싸워버리니까. 이래서 이미 우려감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이렇게 올랐더니 수출 기업이 잘 되더라?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어느 수준에 올라갔으면 그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단가가 내려가서 좋아지는 건 분명히 있지만 지금 수준에서는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환율은 결국 올라가면 대외 변수가 나빠지고 한국의 무역 환경이 나빠지고 경제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그냥 해석만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떨어지면 이렇게 환율이 올라갔던 게 좀 떨어지는 이유는 한국을 좀 안 좋게 봤던 시각들이 개선되고 있고 대외 여건들이 좀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해석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요. 저금리하고 양적 완화 정책이 펼쳐지게 되면 네. 부자들과 대기업들만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 자본의 관점에서 보면 돈이 많이 늘어나면 그 돈이 큰 돈이 많이 가져가겠습니까? 작은 돈이 많이 가져가겠습니까? 큰 돈이 가져가요. 그렇죠. 그럼 큰 돈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부자들이죠. 예, 부자와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어요. 다만 정부로서도 이 거시경제 차원에서도 봐주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게 결국 조선업이나 중후장대 산업들이에요. 왜? 그렇죠. 중후장대 산업들은 경쟁력을 하는 것은 결국 단가 경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가 경쟁이 중국이나 저개발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일본 거 뺏어온 거하고 똑같은 인과관계로 넘어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망할 것이다 라고 정부가 지원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빨리 망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실업 문제가 더 복잡해지겠네요. 그렇죠. 그 일자리만 있는 게 아니죠. 근산 지역 보시면 아시잖아요. GM이 철수해버리니까 그 지역 일대에 자영업도 초토화됩니다. 연계돼서. 예. 그러면 결국은 이들이 대기업들이 가져갈 거니까 하지 말자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흑과 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부라는 것은 정부가 뭐냐면 갈등을 조절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거든요. 갈등은 있는 자와 없는 자, 이해관계자와 이해관계자 아닌 자들 끊임없이 갈등이 솟아납니다.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느냐 이게 결국 정치인들의 역할이거든요. 맞습니다. 대기업 위주로 가는데 그 못 가게 안 늘리면 그 기업 망한 다음에 그 일자리 주변의 상가들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구조조정이 빨라져요. 그래서 구조조정하면서 이 일자리에서 이쪽 일자리로 가도록 그 일자리 지원 정책이나 사회복지 정책이 조금씩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늘려가면서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벌어줘야 돼요. 그게 결국은 복지, 기금 이런 것들이죠. 근데 복지 좀 늘리자 그러면 퍼준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게 좌파든 우파든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합리적으로 저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은. 그렇군요.
자, 지난번에 이제 부동산 네. 특히 이 부분에서 이제 큰 논쟁들이 있었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폭락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예, 저는 그렇게 보죠. 일단 그 이유를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폭락했으면 한다고 해서 폭락한 거라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빠졌죠. 그렇진 않고요. 폭락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금리를 부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폭락하게 됩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너무 비싸다 해서 폭락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대출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대출에는 이자 비용이 있는 겁니다. 그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 폭락이 시작되는 거지 자고 일어났더니 폭락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에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로 대폭락을 했었죠. 실제로 부동산이. 그러면 2008년에 자고 일어났더니 빠지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아고라에 글쓰던 쓴 사람들은 미국의 블로거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07년부터 이미 모기지 연체율이 평균인 1.5, 2%를 넘어서 3%로 올라가고 있다. 그럼 이 올라가는 순간 부채 디플레이션, 빚을 갚으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폭락의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즉 이러한 징후가 보여야 떨어지는 건데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 연체율은요 극히 안정돼 있어요. 지역은행, 그러니까 상호저축은행 이런 걸 다 떠나서 은행이 핵심인데 시중은행의 연체율은 여러분이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 페이지 보시면 1% 이하로 전부 다 안정돼 있어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분들 나타납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걸 안 믿으면 대화할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뭘 믿고 제가 대화를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되시는 그 금리 수준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한국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와 있는 지표를 보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 지표가 못 믿겠다 그러면 외국인들부터 먼저 빠집니다. 외국인들이 그 지표를 신뢰하고 지표를 보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요.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런 징조들이 분명히 보이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징조 없이 한 번에 갑자기 이런 위기가 온다. 꼭 소설을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람이 하는 거고요. 97년에 한국에서 IMF 왔을 때요. 그 당시에 12월이었지만 제가 금융기관에 있을 때 이미 96년 12월부터 기업들 다 부도났었습니다. 3월 달에 혜택으로 부도났고요. 그 전에 한부 부도났고요. 4월 달에 기아 순서대로 부도가 납니다. 뜬금없이 그러니까 97년 12월에 갑자기 다 망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부터 이미 계속 한계 기업들이 부도가 나 있었고요. 자, 이제 2008년에는 그러면 금융위기 때 한국이 갑자기 떨어졌어요. 왜? 미국 때문이잖아요. 자, 미국의 어떤 이유로 징후가 나타나서 미국이 내일 주가가 20% 폭락한다면 한국 주가는 내일 뜬금없이 30% 폭락합니다. 근데 뜬금없이 미국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는 없는 거죠. 블랙먼데이 있었다고요? 예, 그러면 바로 회복했죠. 즉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한국이 피해를 입었는데 미국발 금융위기는 결국 수년 동안 경고가 계속 있었어요. 왜? 연체율이 높아졌으니까. 그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이 폭락하는 게 폭락이 아니다. 정상화되는 과정. 그러니까 한국은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한 번은 필요하다. 부채를 걷어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원하는 거겠죠. 아. 그 거시경제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부동산 가격이 10% 빠지면 10% 돈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일자리 10%가 날아가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음식점 가게 10% 문 닫습니다. 근데 오히려 10% 이상이 낮죠. 왜? 소득이 끊어지면 순식간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즉 가장 좋은 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우리의 소득이나 성장률이 높아지는 게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부채가 많은 게 문제가 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부채가 많은 사람, 대한민국에서 부자들은 저보다 다 부채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소득이나 부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부채가 많았을 때의 감당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경제 전체에서 보면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 빚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게 신용화폐 시스템의 경제 시스템이에요. 이건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빚이 사라지는 순간 경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한다고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 일자리부터 사라진다니까요. 그런 생각보다 좀 죄송합니다. 너 잘난 체 좀 할게요. 경제 공부부터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고요. 그래야 지난 10년간 부동산 못 샀다고 손해보고 주식 함부로 다 망한다고 해서 손해보고 그래서 내 물을 늘릴 기회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건 그냥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고요. 경제 좀 하시는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부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른 어떤 경제학자들이 과연 그러한 것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만 더 공부하거나 조사해 보면 알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 예,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전세금 우리는 좀 네. 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전세금을 포함하면 부채 비율은 확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얘기하신 대로 위기 상황에 근접해 있는 것이다. 자,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부채가 많은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전세금도 누군가가 빌린 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빌린 돈이 많다고 해서 지금 현재 연체율이 높아졌는지를 파악하시라는 얘기예요. 연체율은 아무 문제 없어요. 연체율이 매월 평균 0.7, 0.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 1.0, 1.2가 됐다 그러면 생각하시는 게 맞을 수 있는 거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면 어떨 것이냐 그 가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되면 좋을 것이다 가정을 해보셔야죠. 자, 그런데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경제가 성장해도 상승하고 이자가 내려도 상승한다. 근데 경제가 과열되면 금리를 올리고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내리는데 그럼 경기와 금리는 역의 관계인 거라는 말씀이신 거냐? 아니죠. 예. 중앙은행의 역할을 한 번도 우리 책에서 배운 적이 없어서 제가 돈의 감각에서 그 중앙은행의 실질적인 역할을 계속 언급하는 거거든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 즉 생산이나 성장이 따라오는 속도보다 통화량이 급격하게 증가될 때 금리를 올립니다. 왜 올리냐? 너무 속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버블이 생기는 거거든요.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중앙은행이 판단할 때 성장이나 소득이 늘어나는 거라고 판단하면 굳이 막지 않습니다. 왜? 부채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감당하는 정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딱딱 올릴 때마다 주가지수는 올라갑니다. 실제로 다우지수 100년 역사에 보면 금리를 올리는 시점에 수익률이 높아요. 왜?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뭐죠?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부채를 빌리러 덤벼들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시점은 일정 수준만큼 돈이 늘어나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그만큼 안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춰주는 거예요. 경제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금리를 내릴 때 항상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만날 이런 게 있죠. 금리를 올리다가 경제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을 중앙은행이 오판할 수도 있어요. 그게 2008년 서프라임 사태예요. 네. 이 정도 해도 주가가 올라가는 거 감안해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5% 넘게 유지했다가 거기서 순간적으로 무너진 거거든요. 근데 그 무너진 이유를 간과했을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 말씀 드리면 너 뭔 소리냐? 야, 미국이 최근에 2번 연속 금리를 내리고 한 번 더 내릴 텐데도 너는 주식시장 좋게 보셨냐? 예, 맞습니다. 저 좋게 봅니다. 그러면 미국이 통화량이 주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도 원하는 만큼 못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통에 이렇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통에 미국 경제가 안 좋아졌으니 그 기간, 협상하는 기간 동안, 협상에 성공한 기간 동안이라도 금리를 낮춰서 기업들을 도와줘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그게 시장이 먹히는 거예요. 시장이 내가 먹히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이 반응해 주잖아요. 그래,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저는 그걸 보는 거죠.